안녕하세요. 5번째 시간 과학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오늘은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 이제 빛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별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었고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제 그 핵융합 과정 속에서 살짝 질량이 사라지는데 그 사라진 질량이 그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 에너지가 이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빛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빛은 스캔들 메이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계에 있어서. 빛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발견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뭐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양자역학도 그렇고. 빛은 어떤 중요한 순간들의, 중요한 그 과학사의 순간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빛의 의미, 그러니까 빛이 하는 어떤 역할,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빛은 아까 그 에너지에서 이제 생겨난다고 그랬죠? 빛은 그 에너지를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유를 한다면, 1원짜리 동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물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작은 단위가 1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원인데, 빛이 바로 그 어떤 에너지를 표현하는 단위에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 단위는 이제 뭐 전자나 이런 것들도 다 에너지를 표현하는 또 단위가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빛에다가 굉장히 에너지를 갖다 가해주면 빛이 이제 강해지다 못해가지고 전자와 양전자로 변해버립니다. 전자로 변해버려요. 더 이상 빛으로는 그 에너지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단위가 바뀌는 거죠. 1원이 갑자기 뭐 1000원이 된다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가치가 확 바뀌면서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 표현하는 단위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간다면 이제 또 양성자, 중성자도 될 수 있겠죠. 그거는 뭐 엄청나게 큰 거죠. 사실 전자에 비해서도 10,000배 정도 질량이 더 크거든요. 거의 뭐 수표 수준이겠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1원짜리 광자에 비하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죠. 빛에다가 어떤 에너지를 가해줬을 때 그게 전자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살짝 곁다리를 치자면은, 그게 그냥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자와 양전자 두 개가 생깁니다, 사실. 양전자는 뭔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양전자는 전자랑 성질은 똑같은데요. 극만 다릅니다. 전자기적인 극이 달라요. 극이 아니라 플러스 극이죠. 전자는 마이너스 극인데, 양전자는 플러스 극입니다. 짝을 맞춰서 생겨난 거죠, 사실. 전자 혼자 생겨나진 않아요. 빛에다 에너지를 가해줬을 때. 사실 이렇게 짝을 맞춰서 왜 나오냐? 굳이 왜 이렇게 짝을 맞춰서 나오지? 그건 사실 할 말 없습니다. 우리의 우주는 그 짝을 맞추는 걸 선호해요. 모든 물질들이 짝을 맞춰서 나와요. 전자뿐만 아니라 양성자도 반양성자가 있고 중성자도 반중성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 양성자와 중성자도 사실 이제 더 자세히 따져보면은 쿼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쿼크 3개가 모여가지고 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되고 이러는데, 쿼크로 따지자면 또 쿼크가 그렇게 몇 종류 안 되는 게 아니고 쿼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쿼크가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서 양성자가 되고 또 중성자가 되고 반양성자가 되고 반중성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쿼크들도 어떤 대치 짝을 맞춰서 이루어있지만 또 다른 물질들도 굉장히 많아요. 굳이 어떤 원자랑은 별 상관이 없죠. 사실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입자는 없어도 되는데 쓸데없는 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0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소립자가 300가지나 됩니다. 그냥 뭐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 그중 대부분은 없어도 되는 소립자들이에요. 인간한테는. 근데 있어요. 걔네들이 왜 있냐? 물어보면 할 말은 없죠. 저는 잘 모릅니다. 과학자들도 잘 몰라요. 왜 있냐고 물어보면. 그런데 걔네들은 잘 따져보면 줄을 잘 서 있습니다. 그냥 막 있는 건 아니에요. 대칭적인 그 짝을 이루어가지고 생겨납니다. 우리의 우주는 별 쓸데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칭을 좋아해요. 또 참 그렇게 쓸데없이 에너지가 남아도냐라고 우주를 욕하셔도 됩니다. 우주는 좀 욕을 먹을 만해요. 왜 그렇게 대칭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짝을 맞춰가지고. 별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소립자들이 막 금방 다 붕괴되거든요. 그 가속기에서 막 생겨나는데 생겨나자마자 다 사라져버려요. 아니, 사라져버린 건 아니지만 다른 입자들로 평범한 입자들 다 붕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런 거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또 붕괴돼버릴걸. 그런데 이 우주는 하여튼 그 대칭을 좋아한다. 잠깐 곁다리를 빠졌습니다. 다시 빛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요. 빛이 최소 단위라고 그랬죠? 그 에너지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인데, 마치 돈처럼 말이죠. 1원짜리 동전처럼. 근데 진짜 1원짜리 돈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예. 어디서 쓰이냐면요. 물론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원자에서 쓰여요. 예. 원자를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다뤄집니다. 원자를 보면 원자 핵과 전자가 있죠. 원자 핵은 플러스 극입니다.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플러스 극이고, 중성자도 있지만 중성자는 극이 없죠. 중성이니까.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래서 서로 극이 다르기 때문에 끌어당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양성자 하나에 전자가 하나씩 따라 붙는다. 그래서 원자를 형성한다고 했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요. 서로 다른 극이라서 끌어당길 거면, 그냥 가서 들러붙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들러붙지 않고, 전자 같은 경우에 원자 핵 주변을 떠돌아요.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할까요? 붙을 거면 가서 붙던가, 확실히. 떨어질 거면 떨어지던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죠. 왜 주변을 떠돌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에너지 준위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그냥 준위라는 어려운 말은 쓰지 않고 그냥 에너지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에너지 상태가 딱딱딱딱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에너지 상태가 원자 핵하고 제일 가까운 에너지 상태가 있고 좀 약간 먼 에너지 상태가 있고 더 먼 에너지 상태가 있죠. 중간은 없습니다. 1 에너지 상태가 있으면 1 에너지 상태가 있고 2 에너지 상태가 있으면 2 에너지 상태가 있고 3 에너지 상태가 있으면 3 에너지 상태가 있는 거지 1.5 에너지 상태가 있거나 1.101 에너지 상태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딱딱딱 정수배로 존재해요. 근데 좀 이게 이상합니다. 왜냐면 에너지 상태라는 건 에너지가 뭐예요?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왜 굳이 움직일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원자 핵하고 가깝다는 건 그 에너지 상태가 좀 에너지가 적다라는 거잖아요. 원자 핵하고 가까우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가지고 1 에너지 상태는 에너지가 가장 적은 거고 2는 좀 그거보다 약간 에너지 상태가 큰 거고 주변을 많이 떠돌아다니는 거죠. 원자 핵 주변을. 3 에너지 상태는
그보다 훨씬 더 좀 에너지가 높은 거죠. 많이 떠돌아다니는 거죠, 원자 주변을. 그런데 그 떠돌아다니는 정도가 왜 굳이 그렇게 딱딱딱딱 정해져야 돼요? 좀 더 덜 떠돌아다닐 수도 있고, 좀 더 많이 떠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2.5도 있을 수 있고, 3.5도 있을 수 있는데, 왜 1, 2, 3 이렇게 딱딱딱딱 결정돼야 되냐. 그리고, 안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니까, 안 떠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니까, 원자에게 가서 딱 달라붙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의 우주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허용하지 않느냐 물어보시면 모릅니다. 과학자들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우주가 그래요. 그 정수매만 허용합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그런데 우주가 만약에 모든 에너지 상태를 다 허용했다. 그렇다면은 원자는 붕괴되겠죠. 전부 다 원자에게 가서 달라붙을 겁니다. 전자들이. 가서 다 달라붙을. 모든 에너지 상태를 허용한다면. 우주는 딱딱딱딱 정해진 에너지 상태만 허용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붕괴되지 않고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참 많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사실 몰라요. 원자가 존재하고 안 존재하고가 달린 문제인데 또 우리 몸은 원자로 이루어졌는데도 이 원자가 붕괴되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를 사실은 또 모르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 상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제 광자가 역할을 해요. 통행료 역할을 합니다. 이 에너지 상태를 왔다 갔다 이제 전자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광자를 지불해야 돼요. 이 에너지 상태에서 3 에너지 상태로 가려면 광자를 흡수해야 됩니다. 광자가 에너지의 최소 단위라고 그랬죠. 그걸 광자를 흡수함으로써 에너지 상태가 높아져야지 그 위에 3의 에너지 상태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또 반대로 3의 에너지 상태에서 2의 에너지 상태로 가려면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만큼 광자를 내보내야 돼요. 네. 광자가 바로 그 통행료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상태에 맞게 에너지를 내뿜지 않고서는 3의 에너지 상태에서 2의 에너지 상태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 에너지를 뿜어내고 또 흡수하고 할 때 그 광자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광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광자가 그런 역할을, 만약에 전자가 통행료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자는 그 상태에 고정돼야 됩니다. 통행료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우주는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그냥 상태가 변할 수는 없어요. 에너지가 보존돼야 돼요. 3에서 그냥 이 상태로 에너지 상태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에너지 상태가 줄어든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우주는. 무언가가 그냥 사라지거나 무언가가 그냥 생겨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광자가 이런 통행료 역할을 하고요.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이 빛은 구체적으로 뭐냐?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았죠? 통행료 역할을 한다. 에너지의 최소 표현 단위다. 최소 단위죠.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활 속에서 1호는 안 쓰지만 원자들의 세계에서는 이 광자가 굉장히 중요한 화폐 단위라면 화폐 단위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달러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자를 지불하지 않고선 자리를 옮길 수가 없어요. 에너지 상태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원자들은. 원자에서의 그 전자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대체 강자가 어떻게 생깁니까? 빛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이제 빛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어요. 과연 에너지에서 이제 빛이 생겨났을 때, 그 빛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밝게 빛나는 조그만 알갱이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좀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약간 있으신 분은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결같이 밝은 물결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밝게 빛나는 물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태양에서 퍼져 나오는 거죠, 지구를 향해서. 또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은 아마 빛을 조그만 알갱이가 이제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정답은 둘 다 이거나 둘 다 아닙니다. 약간 이상하죠? 빛나는 알갱이와 출렁거리는 물결이 어디 닮은 데가 있습니까? 닮은 데가 없죠. 네. 둘은 닮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둘 다이거나 둘 다 아니거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이 빛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알갱이처럼 관측되기도 하고요. 알갱이처럼 관측하려면 알갱이처럼 관측할 수도 있고요. 파동, 이 출렁거리는 물결처럼 관측하려면 출렁거리는 물결처럼 관측할 수도 있습니다. 입자처럼 관측되는 경우는 이제 이걸 광전 효과라고 하죠. 광전 효과라고 해요. 뭐냐면 금속을 어떤 금속에다가 빛을 쐬주면은 약한 빛을 쐬줘도 아주 약한 빛을 쐬줘도 전자가 평 하고 튀어나옵니다. 전자가 튀어나와요. 뭐에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당구공에 평 맞아서 다른 당구공이 평 튕겨나가는 것처럼 전자가 평하고 튕겨나옵니다. 이걸 물결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냥 물결이 출렁출렁 가면 전자가 살짝 이렇게 출렁거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평 하고 튕겨나가진 않아요. 물결이 별로 높지도 않은데 아주 약한 빛을 줬는데도 말이죠. 물론 이제 적당한 파장의 빛을 줘야 돼요. 이건 입자로서 빛이 관측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입자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런데 또 물결처럼 관측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간단한 실험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정밀하게 한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개의 판을 준비합니다. 판을 두 개를 준비하고요. 앞판에다가 아주 얇게 틈을 내는 거죠. 두 개의 틈을 냅니다. 11자 모양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빛을 쏴주는 거예요. 네. 빛을 쏴주면 그 11자 모양의 틈을 통해서 빛이 빠져나가겠죠. 뒤로. 그러면 이제 뒷판에 빛이 이제 맺히게 될 텐데요. 빛이 만약에 입자라면 두 틈을 빠져나갔으니까 뒤에도 두 개의 11자 모양의 빛의 무늬가 생길 겁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얼룩말 무늬처럼 여러 개의 줄무늬가 생겨요. 그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광원에서 빛이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거죠. 쭉 퍼져나갑니다. 그러다가 두 개의 틈을 만나면 두 개의 물결이 생겨요. 그런 다음에 그 두 개의 물결이 겹쳐지겠죠? 겹쳐졌을 때
이제 그 높은 물결끼리 만나서 이제 높아지면은 거기서는 이제 빛이 많이 발견돼서 빛도 이렇게 밝게 보이고, 이게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부분에서는 이제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보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파동성이죠. 빛의 파동성을 이 실험에서는 발견할 수 있고, 아까처럼 전자를 평 튀겨나가게 하는 경우에는 빛의 입자성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갖고 있어요. 이 빛은 두 개의 성질을. 도저히 인간의 머릿속으로 이걸 양립할 수 없는데 분명히 빛은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양립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한 부분이죠. 과학자들이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빛이 입자라고 했다가 파동이라고 했다가 입자라고 했다가 파동이라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 정도 그때쯤 되면 이제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빛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상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개념이랄까, 인간의 그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능력으로는 두 개를 합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이 현실 자체가 좀 괴물 같긴 하죠.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는 이 현실 자체를 정확하게 아직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 빛을 받고 있죠. 핸드폰을 보신다면 핸드폰에서 나오는 빛, 또는 뭐 방 안에서 누워서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뭐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 이걸 보고 계실 텐데, 이 빛은 기묘한 미스테리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빛은, 여러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빛은 굉장히 기묘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입자적인 성질, 단단한 입자 같은, 그 당구공 같은 입자 같은 성질도 가지고 있으면서 물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아주 부드러운 성질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빛이 파동적인 성질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파수라고 그래요. 예, 그 파동수를 이제 주파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뭐 파동수라는 건 그 일정한 시간 동안 지나가는 그 파동의 개수를 말하는 건데요.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몇 천 개던가요? 예. 그 점점 뭐 10,000개 이상 넘어가면 뭐 자외선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숫자가 많아지면 자외선이고 적어지면 이제 적외선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빛의 또 하나의 그 기묘한 성질입니다. 그렇게, 1초에, 그렇게 뭐 10,000개씩 흔들리고 수천 번씩 이렇게 흔들리려면, 그 매질이 이렇게 물처럼 부드러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갖다가 만약에 물에다가 진동을 줘가지고 그걸 10,000번을 1초 안에 흔들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뭉개져요. 그러면 하면서 막 뭉개지는 거죠. 정확하게 10,000번 흔들리게 하려면, 수천 번 흔들리게 하려면 쇠로 흔들려야 됩니다. 쇠로. 소리굽새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걸로 해야지 정확하게 그 주파수가 맞아서 흔들리는 거지. 물 같은 거 이렇게 부드러운 거로는 그 정확한 주파수를 맞추기 힘들어요. 그런데 빛은 도대체 뭘 흔들립니까? 진공에서도 빛은 존재합니다. 진공에서도 빛의 파동은 존재해요. 그럼 도대체 뭐가 흔들리는 거죠? 빛은 마치 매질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물이 없는데도 물결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 없는 물결입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만약에 빛처럼 빛 같은 엄청난 진동수를 전달하려면 이 우주 공간은 금속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단단한 금속으로. 그래야지 그 진동수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진동을 합니다. 뭐가 진동하는 걸까요? 그거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은 에테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에테르가 이제 뭐 금속 같은 건 아니다. 이제 에테르의 개념 같은 건 좀 더 이야기 깊이 해봐야 되는데요. 뭐 과학자들이 뭐 우주가 금속으로 차 있지 않은 건 누구나 봐도 아니까. 근데 에테르라는 어떤 게 있어서 그것이 아마 흔들릴 것이다라고 해서 에테르를 발견하려고 했는데 에테르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없다라는 그 실험이 1900년대 초반인가에 아마 성공했을 겁니다. 그래서 또 과학자들은 더 충격받았죠. 정말 에테르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빛은 진동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빛이라는 것은 정말 스캔들 메이커죠. 과학자들을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곤란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아무 생각 없이 형광등의 빛을 받고 핸드폰의 빛을 바라보면서 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빛은 굉장한 미스테리를 안고 있고 지금도 이 정체를 사실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수 없는 그런 빛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거죠. 오늘도 세상이 좀 달라 보이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참 재밌네요. 빛에 대해서 떠올리기만 해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제 그 별 이야기로 돌아가서, 별의 그 폭발을 한번 다뤄보려고요. 별이 폭발이 아니라 별이 이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별 속에서 만들어진 그 무언가로 나중에 우리 생명체들이 또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기도 하죠. 그 무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